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나폴레홍이 있습니다. 오늘 홍문종 대표님 모시고 나폴레옹 TV 금요 발언 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 첫 내용은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관련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메머드급 선대위를 지금 출범시키고도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는 지난 10월 10일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수사에 미진한 점이나 의문점이 남을 경우 그때만 전제로 조건부 특검을 제안했던 상황과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그 발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후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어제 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도 많이 떨어져서 결국은 1% 내외의 차이로 차이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대장동 사건이 거기 배후에 있다고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거 특검을 조건 없이 받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특검을 조건 없이 받자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지금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그 부인 지금 권오수라는 분이 지금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부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지금 3명 이상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 윤석열 지금 후보가 그 부인과 동거하던 시절에 법률적으로 뒤를 봐줬다는 거, 그 부인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연루돼 있다고 하는 그 고발 사주 문제, 그리고 판사 사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것이 양아치 선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세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좋아 우리도 특검할 테니까 니네 특검하자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는 정치적 계산을 충분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특검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그 승부수, 자기네들이 대장동으로 자꾸 국민들한테 그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받겠다라는 그런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는 뭐 물타기라고 뭐 얘기합니다만은 니네는 뭘 그렇게 난 게 있다고 니네도 그럼 특검해. 그럼 같이 특검하자. 특검하면 니네가 더 손해일걸. 이런 의미에서의 그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그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뒤로 물러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70%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재난지원금을 지금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것에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급한데 그냥 모두 그냥 돈을 나눠준다. 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막 퍼주기식 그 선거 특수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이 표를 많이 끌어가고 또 국회의원이 180명이나 되고 한 것이 결국은 이 재난지원금 성격의 돈을 막 나눠준 결과라고 국민들이 지금은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자기 소신은 그렇지만 하여간 자기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꼼수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유연한 정책에 대한 그 이제 현장의 정책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가 공약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부닥칠 거 아닙니까? 그 공약들이. 그럴 때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뭐 후보다 어쩌고 하면서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손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오히려 좀 더 좋은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난하든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후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점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재명 후보가 아마 재난지원금 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지원하다가 아마 여론이 60% 정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 이 부분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표님 그 윤석열 후보도 조금 아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도 윤 후보가 검찰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특검을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윤 후보 측에서는 지금 물타기다. 그래서 쌍특검 하려면 하라고 좀 초강수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그 양측, 여야 양측에서 원하는 그런 특검을 지정을 해서 이게 대선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대선 결과를 받아서 올바른 그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국민들이 서글픈 선택이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고 서글픈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두 후보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 물론 국민적 공분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수천억씩 그냥 잡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안으로 따지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그 만만치 않다. 윤석열 후보의 지금 그 뭐 장모 사건, 부인 사건, 또 본인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산저축은행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검찰이라는 것이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뭐 천하가 다 합니다만은 그 문재인의 정권과 밀착해서 벌였던 일들을 시시비비를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라는 분도 정치적으로 그 이재명 못지않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막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이제 선거가 이제 기껏해야 1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특검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정치적 공방을 하다 말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장군 멍군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 두 후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다른 선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저놈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을 찍겠냐 나 정도 나쁜 놈을 찍어야지 이렇게 상대방이 내심 생각하고 선거전을 펼친다면 이 국민들이 결국은 제3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안철수라는 분이 아직은 뜨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5%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가 맨 처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붙을 때 맨 처음에 4%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적 지지가 48%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넉 달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후보들에게는 엄청나게 긴 기간이고 이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불란서에서 일어난 그 당원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당도 미약하고 한 그 제3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그 이벤트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역전 드라마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공분을 산 그 정치권에 대한 그 심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남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두 양측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한 그런 우리 그 홍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대표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후보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또 민주당 출신이면서 호남 중진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전 의원 등도 이미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는 지금 이러다가는 내년 대선 우리가 진다라는 그런 자성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김한길 전 대표의 등판 앞으로 그 120일 정도 남은 여야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우리가 선거를 보면 그 DJP 연합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그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강을 넘은 사람들이 다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됐죠. 뭐 박주선이나 김한길이나 뭐 김동철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을 돕는다. 그거는 윤석열 의원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겠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이 일종의 계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그 당시에 정몽준이나 그 당시에 JP만큼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심볼 이런 거는 약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외연을 넓힌다고 할까요? 중도층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우리 배부르니까 국회의원 180명이나 있고 뭐 우리 맨날 똑같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3명 되는 열린우리당이나 그다음에 뭐 정의당이나 이것의 지경을 넘지 못하는 배부른 부자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챙겨도 충분히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굉장히 그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그 DJP 연합이나 노무현 정몽준의 그 후보 단일화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윤석열 후보 자체가 그러면 이분이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후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보수 우파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 후보가 아니다. 저 사람은 말하자면 중도나 이른바 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도끼는 놔두고 산토끼만 쫓아다니는 그런 윤석열을 곱게 보지만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윤석열 후보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둑 두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아생 연후에 살타. 내가 먼저 살고 그다음에 남을 어떻게 한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그 윤석열 후보가 됐지만 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사람들의 표를 합치면 윤석열보다 높고 뭐 홍준표 후보하고 뭐 거의 비슷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당내 60대, 70대 지지가 뭐 적극적이었다고는 합니다만은 20대, 30대, 40대 당원들뿐만 아니라 바깥의 여론이 저 사람이 과연 우리 후보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직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는 거 좋지요. 그건 꼭 해야 되는 거죠, 선거 때. 그러나 결국은 산토끼 찾으러 다니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윤석열 캠프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저도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아직 우리 사람이다. 윤석열 우리 사람이다. 정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정말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다라고 국회의원 몇 사람이 붙어 있고 지구당 위원장 몇 사람이 붙어 있다고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도매금에 한꺼번에 다 맺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특히 국민의힘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배를 띄울 수 있는 힘보다 배를 엎을 수 있는 힘이 더 많은 당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충분히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어필하는 것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그 사람들을 위한 대표가 되라. 그 사람들을 위한 후보가 되라. 우리는 당신 그러면 보수 우파 후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얘기가 터져나오면 본물처럼 터져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건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그리고 야권 후보의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표주자는 윤석열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다음으로 지금 여당에서 지금 합당 카드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 때문인가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합당을 지금 제안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과의 그 합당이 중도층 확장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런 여당의 합당 카드 이 부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열린우리당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또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친문 세력들이 만든 것이 이제 열린우리당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이 뭐 지금 당세도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여당 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합당하면 또 말하자면 새로운 나름대로 뭐 조금만 돌파구가 될는지 모르지만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열린우리당하고 합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코멘트하는 것처럼 뭐 그것이 뭐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것이 결국은 열린미래 합장이 이재명 지지율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지지율에 제가 보기에는 뭐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열린우리당 분들은 나중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인 그런 한계 그리고 운명 이런 것을 타고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정치판에 끼치는 파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저는 좋다.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에 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정도의 뭐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다.
뭐 그나물에 그 밥이고 그나물에 뭐다 정도의 코멘트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열린우리당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뭐 심상정 후보가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결국 정의당과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제 곧 터져 나올 거고 심상정 후보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심상정 후보도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국 열린우리당과의 제휴를 통해서 그렇다고 국민의힘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제휴를 통해서 자기들의 그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 입지 그다음에 지분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뭐 제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가 가면 갈수록 야권은 야권대로 직결하고 여권은 여권대로 직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직결하는 그런 일환으로 열린우리당이 말하자면 지금 돌파구를 열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치적인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거기가 온다고 뭐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몇 프로가 더 뛰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걸로 봐서는 열린 우리당인가요? 뭐 열린 뭔가요? 하고 민주당하고의 합당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쪽 사람들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은 아마 하게 될 텐데 그 열린민주당이 조국 장관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네. 지금 아마 열린민주당 현재 지지율이 한 3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합당이 되더라도 이 지지율이 그럼 이재명 후보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들이 이른바 지금 더불어민주당 좌파 또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친문 반문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 뭐라 그럴까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를 우리가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지. 그 지금 당장 뭐 3% 5%가 이재명 후보에게 덮쳐져서 이재명 후보가 3% 5%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될 합당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치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교두보는 마련된 것이다. 이 정도 코멘트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도 지금 홍준표 그 의원에 대한 그런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2030 당원들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아쉽게 패한 홍준표 의원이 지난주 아마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만든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서 어제 오전에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면 다시 출마하실 건가요? 라는 이런 질문에 글쎄요라는 댓글을 달아서 후보 교체론과 관련하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윤 후보가 당선된 이후 상황이 걱정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고도 답하는 등 윤 후보와 거리를 두며 그 마이에이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홍준표 의원의 그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담아 어떤 행보를 이어갈 거로 보고 계신지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 진영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홍준표라는 분이 그 후보에서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되면 떨어진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선거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뭐 국사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어쨌든 큰 과오가 지금 있어 보이는 두 후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그걸 이제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여간 두 사람 중에 떨어지는 사람은 일단 먼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미 이제 뭐 언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인도 저렇고 장모도 저렇고 또 본인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검찰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후보인데 야권 후보인데 뭐 감옥에 갈 수는 없죠. 재판을 제대로 시작할 수도 없이 뭐 기소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많은 의문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권이라는 게 열린민주당도 지금 하고 이제 정의당도 막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연대를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 당선돼도 너희 박근혜 보지 못했냐? 박근혜 대통령 기소도 안 한 상태에서 탄핵했다. 여기 지금 180명 넘고 정의당 합치고 열린우리당 합치면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저기 옛날에 국민의힘이 뭐 해봤잖아요, 벌써. 거기 윤석열 비토 세력들이 지금은 숨도 못 쉬고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쪽으로 올라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결국은 이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된들 뭐하냐. 200명이나 되는 3분의 2 되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나 흔들기 시작하면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법안이 됐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종부세를 어떻게 한다. 무슨 뭘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하고 싶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하나는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탈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본인이 탄핵도 피하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그 의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국정 운영에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는 탈당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그것도 굉장히 그 슬픈 시나리오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김한길, 김종인, 뭐 박주민 뭐 이렇게 말하자면 정통 우파들 아니고요. 뭐 외연을 넓힌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선대위를 지금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대위를 좌지우지할 때 이 사람들의 그러면 본인들의 정치적인 아젠다는 뭘까? 저는 이 사람들은 내각제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당선돼서 대통령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 그래도 이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말하자면 시그널을 쏘아 올리는 것 자체가 윤석열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 홍준표의 뭐 재등판론, 후보 교체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뭐 그 홍준표 의원이 자기 그 SNS에다 썼죠. 그 뭐 자기가 뭐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그 뭘 개장하자마자 하루에 170만이 들어오고 뭐 1000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다는 거는 사실은 그 홍준표 후보 말이 맞는 측면도 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하고 있는데 우리 홍준표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의 그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아우르고 이끌어주고 또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새로운 미래에 관한 나름대로 이정표를 제시했다.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논쟁은 아마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등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이 뭐 한쪽으로 몰렸다가 또 거기다 약간 보탰다가 거기에 뺐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번 선거판을 달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당하니 이 말이 되냐 이 선거가 정말 국민적인 축제가 돼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다 희망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투표가 돼야 되는데 이놈이 어떤 놈이 덜 나쁜 놈인가 어떤 놈이
덜 밉상인가 이런 선거가 되는 것이 저 역시도 국민적인 정말 그 피아스코라고 그러나요? 큰 정말 어려움이다. 국가적인 어려움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대표님 홍준표 그 의원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또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다자 대결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표에서 11월 3주차 전국 지표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가 36%, 이재명 후보 35%, 그 다음을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 그리고 정의당 심상조 후보가 4% 이렇게 뒤를 이으면서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지금 1% 내로 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이건 아마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3%포인트 하락을 한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또 3%포인트 상승을 해서 지난주보다 7% 격차가 1%로 좀 줄은 건데 이게 윤석열 후보의 그 컨벤션 효과 이제 끝난 거로 봐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컨벤션 효과라고 볼 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사건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돋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앞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뭐 1% 차이로 이제 다가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몇 가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50대 50의 선거입니다. 지금 후보 두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별화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지금 덜 나쁜 사람이냐 뭐 이 정도밖에 차별화를 할 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보수표가 됐건 기본적으로 진보 좌익이 됐든 우익이 됐든 그 사람들이 한 지도자를 한 후보를 중심으로 모일 때 결국은 저는 뭐 옛날에는 51대 49였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거의 지금 막상막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 결과는 결국은 막상막하의 게임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판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나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야당 후보가 없다고 볼 정도로 상대도 안 되는 그냥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구도 자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고 결국은 50대 50의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누가 1% 가까이 따라왔다, 어쩌다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보 등록하면서 그게 이제 2월 말쯤 되나요?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또 여론조사하고 발표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말씀드리면 12월 말 1월 초까지 더 가봐야 정확한 좀 더 투표 결과에 근접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여러 번 바뀝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의미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이제 네거티브의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가 국민들이 점점 더 알기 시작했다라는 정도의 얘기.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다 까발려져 가지고 이미 죄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이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 가능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38%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럼- 트렌드만 좀 우리가 좀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그 이제 대표님 그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거제도 방문을 좀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15일하고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여전히 또 11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44%로 그 전주 대비 약 5% 좀 상승한 것으로 좀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에 참석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의 보도가 적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운함을 그런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건불 10년이라고 하나요? 임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레임덕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그럼요. 후보가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레임덕 현상이죠. 저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노태우 후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가서 돈을 뭐 1,500억인가 뭔가 이렇게 전하면서 나를 짓밟고 가라. 네. 얼마든지 나를 짓밟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거제도에 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언론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대통령을 지내고 이제 대통령이 다 끝나가는데도 권력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언론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거죠.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지금 뭐 40 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양당 후보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 양당 후보에 비하면 문재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나 왜 관심이 없냐 내가 뭐 이렇게 해외에 무슨 뭘 어떻게 했는데 사실 본인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무슨 잘해가지고 무슨 LNG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각 회사가 잘한 거고 문재인은 그저 밥 먹으러 간 거일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냐? 보도할 게 있어야 보도를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이제 대통령이 끝나가는데도 아직 이 국민적 이 정치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때 본인은 숨어 있어야 되고 본인은 관심이 없어져야 되고 본인은 거의 전직 대통령 수준에서 본인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충고처럼 드립니다. 제가 여러 대통령의 마지막을 봤는데요. 마지막에 대통령들이 되게 말이 많아지고 마지막에 대통령들이 자기 치적에 대해서 자기가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제가 직접 청와대 가서 밥도 먹어보고 또 그분들이 그 마지막에 말년에 뭐 본인들의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국민들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뭘 잘했고 뭐 어떻게 했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국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국민들이 나를 뭐 안 알아준다. 이것이 YS, DJ, 이명박 어떤 사람도 제가 그 말년에 청와대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국민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과대평가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려갈 때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가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어느덧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아니 벌써. 네. 이 정치는 참 저도 뭐 대통령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대통령 주변에
많이 받고 대통령 주변에 나름대로 그 핵심 멤버로 뭐 일도 해봤고 또 저도 뭐 저 스스로도 국회의원 당선도 되고 떨어져 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 우리 앞서 가신 선배님들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허업이라는 겁니다. 허업. 김종필. 우리 대통령만 못했지 총리를 몇 번씩이나 하고 당대표하고 뭐 말하자면 하실 거 다 하셨죠. 근데 그분이 정치는 허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지나놓고 보면 허업이지만 지금 현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의 정치는 it means everything. 이게 전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는 허업이니까 저놈들 뭐 무슨 짓을 어떻게 하건 간에 야 임마 헛짓하는 거다. 결국은 니들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니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삶 지나가면 다 헛되고 헛된 거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현재 삶을 규정하고 현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한테 낙담하게 하고 하는 최고의 그 일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죠. 최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허업을 하는 사람들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후대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 에이 그 새끼들 뭐 허업하는 놈들 뭐 결국은 다 헛된 일인데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고견을 잘 기억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판 대한민국 만드는데 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폴레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 미래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